오늘 분석해볼 자료는 디지털 인류학자 보고서입니다. 주제는 디지털 참여의 두 얼굴, 브레인롯 문화와 인터랙티브 스트리밍의 미래인데요. 네, 오늘 주제가 정말 흥미롭죠. 맞아요. 오늘 이야기는 진짜 재밌을 거예요. 알파 세대에 좀 기이하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인터넷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아주 정교하게 통제된 학술 실험이 있고요. 이 전혀 달라 보이는 두 가지 현상이 사실은 같은 미래를 가리키고 있다는 걸 보여드릴까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요즘 애들 유행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하하, 그렇죠. 언뜻 보기엔 아무 의미 없는 혼돈처럼 보이는 이 브레인롯 문화랑 또 정교하게 설계된 상호작용 실험이 어떻게 참여형 스토리텔링이라는 하나의 지점에서 만나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185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 정말 의외 아닌가요? 네, 브레인롯, 직역하면 뇌가 썩는다는 이 단어가 그렇게 오래됐다는 게 신기하죠. 그러니까요. 1854년이면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월덴을 썼던 해죠. 여기서 그가 사소하고 자재고래한 아이디어의 정신을 뺏기는 상태를 정신의 부패, 그러니까 로스라고 표현했거든요. 아, 거기서부터 시작된 개념이군요. 네, 이게 개념적으로는 브레인롯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우리가 아는 의미랑은 많이 다르지만요. 그랬던 단어가 어떻게 지금의 의미를 갖게 된 건가요? 시간이 한참 흘러서 2007년 트위터가 등장하면서부터예요. 아, 트위터요? 네.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별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행위를 자조적으로 브레인롯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진짜 폭발적으로 사용량이 늘어난 건 바로 작년, 2023년입니다. 작년이요? 네. 사용 빈도가 무려 230%나 증가하면서 옥스퍼드 올해의 단어 최종 후보에까지 올랐어요. 230%요? 와, 엄청나네요. 그럼 이제는 단순히 시간 낭비라는 뜻을 넘어서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 되었다고 봐야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 브레인롯은 그냥 멍청해지는 기분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틱톡 같은 숏폼 비디오랑 끝없이 컨텐츠를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에 계속 노출되면서 생기는 디지털 과몰입 상태, 그리고 그 안에서 형성된 독특한 문화 코드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된 거죠. 문화 코드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 브레인롯 문화는 자신들만의 언어, 거의 새로운 방언 수준의 용어들을 만들어냈더라고요. 네, 맞아요. 자료에 보니까 스키비디, 리즈, 게아트, 파눔텍스, 시그마 이런 단어들이 있던데 솔직히 저는 리즈 빼고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니, 파눔텍스는 뭔가요? 무슨 세금의 한 종류인가요? 재밌는 단어죠. 파놈텍스는 그냥 친구 음식을 한 입 뺏어 먹는 행위를 뜻해요. 아, 정말요? 네, 스트리머 파놈이라는 사람이 자주 그래서 생긴 밈이죠. 다른 단어들도 대부분 유명 스트리머나 스키비디 토일렛 같은 특정 콘텐츠에서 유래한 맥락을 모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장난이나 행동 하나하나에 자기들만의 이름을 붙여서 쓰는 거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회언어학적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용어들은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자신들의 집단 소속감, 즉 인그룹 마킹을 확인하는 암호 같은 겁니다. 암호요. 네. 이 단어를 아는 사람은 우리 편, 모르는 기성세대는 외부인이 되는 거죠. 의도적으로 언어적 장벽을 쳐서 모르는 사람은 대화에 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일종의 비밀 클럽에 들어가는 암호 같은 거군요. 그렇다면 이 문화가 시각적으로는 어떻게 표현되나요? 아, 그 이탈리안 브레인롯 사례 말씀이시죠? 네, 그 사례를 보니까 이미지들이 정말 기괴하더라고요. AI로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보통 AI 이미지는 굉장히 사실적이거나 아름답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건 왜 이렇게 조잡하고 이상해 보이죠?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건가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 특징 중 하나인 AI 슬롭이에요. AI 슬롭이요? 네, 일부러 B급 감성의 저화질, 저퀄리티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어딘가 어색하고 기분 나쁜, 소위 불쾌한 골짜기를 일부러 노리는 거죠. 아, 완벽하고 매끈한 그림이 아니라 사람이 일부러 망쳐놓은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나이키 운동화를 신은 상어, 악어랑 폭격기를 합친 비행기, 카푸치노 거품으로 머리를 만든 발레리나. 정말 의미를 알 수가 없네요. 대체 왜 이런 걸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두 번째 특징인 넌센스 서사,
넌센스 내러티브와 연결됩니다. 넌센스 서사요? 말 그대로 맥락도 없고 서사도 없는 부조리한 유머를 추구하는 거예요. 왜 상호가 나이키를 신었어? 라는 질문 자체가 무의미한 거죠. 그냥 웃기니까. 네, 그냥 그 조합이 웃기니까 말이 안 되니까 만드는 겁니다. 뭐 2025년형 디지털 초현실주의 밈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듣고 보니 이 문화가 소비를 넘어서서 자기들만의 언어와 시각 예술까지 만들어내는 단계로 발전했다는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심지어 경제 시스템까지 만들었다고요? 맞습니다. 로블록스 게임 스티르 브레인 로스 사례를 보면 정말 놀랍죠. 네, 저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게임은 브레인론 문화가 어떻게 자체적인 경제 논리를 구축하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오징어 게임처럼 다른 플레이어의 자원을 훔치는 그런 긴장감 있는 경쟁 구도에 앞서 봤던 기괴한 브레인롯 캐릭터들을 수집하는 요소를 결합한 거죠. 게임 화면 스크린샷을 보니까 캐시가 11조, 토큰이 3조, 단위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이걸로 뭘 하는 건가요? 게임의 핵심 메커니즘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수집입니다. 수집. 브리고 같은 유명 밈 캐릭터들을 뽑아서 자산으로 획득해요. 둘째는 경제 시스템인데 이 캐릭터들을 보유하면 초당 수십억에서 수조 단위의 게임 내 화폐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와, 이걸로 거래를 하죠. 마지막은 경쟁이에요. 다른 플레이어의 기지에 쳐들어가서 캐릭터나 화폐를 훔치고 내 기지를 방어하는 약탈 경제 시뮬레이션이죠. 그러니까 밈이 그냥 보고 웃는 컨텐츠가 아니라 돈을 벌어다 주는 자산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알파 세대는 밈을 단순 소비를 넘어 소유하고 증식시키고 거래하는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게임이 바로 그런 인식을 시스템으로 구현한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드레임 노시려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웃고 즐기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게임에서 이기려고 거의 수학 공식을 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하하, 네. 겉보기와는 전혀 다른데요. 바로 그 점이 이 현상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겉보기엔 완전한 혼돈이지만 그 속에는 최적의 효율을 찾으려는 정교한 논리가 숨어 있는 거죠. 정교한 논리요? 네. 게임 위키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캐릭터마다 수익을 내는 배수가 다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딸기 코끼리 캐릭터는 최고 등급으로 8배의 수익을 내고 스키비디는 6.5배, 부엉이는 7배. 아, 캐릭터마다 가치가 다르군요. 네. 반면에 줄고 있는 캐릭터는 0.5배수 페널티를 받아서 오히려 수익을 깎아먹습니다. 그럼 그냥 좋은 캐릭터만 모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플레이어들은 총수익 이퀄 기본 수입 곱하기 가로 열고 캐릭터 1배수 더하기 캐릭터 2배수 빼기 페널티 배수 뭐 이런 공식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요. 와, 복잡하네요. 네, 최고의 조합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계산해요. 이걸 게임 용어로 민맥싱이라고 하죠. 민맥싱.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뽑아내는 전략입니다. 그냥 아무 캐릭터나 모으는 게 아니라 최고의 포트폴리오를 짜기 위해 수학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랍네요. 겉으로는 뇌가 썩는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머리를 쓰고 있었군요. 그렇죠. 무질서해 보이는 현상 이면에 숨겨진 질서와 논리죠. 그런데 이런 콘텐츠들이 어떻게 이렇게나 빨리 그리고 많이 만들어져서 퍼져나가는 걸까요? 하루에도 수백, 수천 개씩 쏟아져 나오는 것 같던데요? 여기에도 거의 자동화된 콘텐츠 공장 같은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요? 네, 자료에 나온 5단계 자동 생산 공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첫째, 레딧 같은 커뮤니티에서 내 여자친구가 나를 속였다 같은 자극적인 스토리를 찾아냅니다. 소싱이죠. 네. 둘째, 챗 GPT에 이 이야기로 브레인로 스타일 스크립트 만들어줘 같은 간단한 명령어를 입력해서 대본을 짜요. 스크립팅입니다. 대본도 AI가 쓰는군요. 네. 셋째, AI 음성 복제 툴로 조 로건이나 벤 샤피로 같은 유명인 목소리를 입힙니다. 보이스 오버죠. 아하. 넷째, 배경 영상으로는 저작권 걱정이 없는 마인크래프트 파쿠르 영상을 사용하고요. 마지막으로 캡컷 같은 동영상 편집 앱에 자동 자막 템플릿을 써서 편집하면 5분 만에 영상 하나가 뚝딱 완성되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창작이라고 할 만한 과정이 거의 없네요. 그냥 기존에 있던 것들을 조립하는 수준인데요. 정확합니다. 이 과정에서 놀라운 점은 창작 영역의 80% 이상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템플릿 조립으로 자동화되었다는 사실이에요. 80%나요? 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대본을 쓰고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복잡한 과정이 거의 사라진 거죠. 창의성마저 공학적으로 대량 생산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알파 세대는 이렇게 자생적으로 심지어는 수학적이고 공학적인 방식으로 참여의 문법을 찾아냈군요. 그런데 만약 이런 참여를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한다면 어떨까요? 아, 이제 그 반대편 이야기로 넘어가는군요. 네, 지금까지는 통제되지 않은 혼돈의 야생을 봤다면 이제는 그 정반대편으로 가보죠. 철저히 통제된 실험실에서 시청자의 개입을 유도하는 실험도 있었는데 보내주신 논문 스트리머의 지옥의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분위기가 확 바뀌죠. 이 연구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시청자의 영향력을 게임 화면 내부가 아닌 스트리머가 방송하는 물리적 환경과 하드웨어 자체로 확장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만 해도 재밌는데요. 이걸 알아보기 위해 연구진들이 아주 재미있는 실험 환경을 구축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장치들이 있었나요? 시청자들이 투표나 포인트를 사용해서 스트리머 방의 조명 밝기와 색상을 바꾸거나 벽에 빔 프로젝터로 쏘는 배경 이미지를 바꿀 수 있게 했습니다. 오, 더 나아가서 스트리머가 착용한 웨어러블 기기에 진동 피드백을 주거나 심지어는 게임을 하는 키보드와 마우스의 입력을 몇 초간 지연시키거나 좌우 반전을 시키는 강력한 개입까지 가능하게 만들었죠. 와, 시청자 입장에선 정말 신나는 경험일 것 같은데요. 내가 보는 방송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당하는 스트리머 입장에선 정말 지옥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시청자들이 그냥 스트리머를 괴롭히려고만 하지 않았나요? 모두가 그렇게 예상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정말요? 데이터를 보면 시청자들은 스트리머의 심박수를 화면에 표시하는 기능, 이게 선호도 81%였고요. 와, 높네요. 그리고 방의 분위기를 바꾸는 조명 조작, 이게 70%였는데 이런 긍정적 상호작용을 훨씬 더 선호했어요. 반면에 키보드 입력 지연이나 전기 충격 같은 부정적 상호작용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낮았죠. 오, 의외네요. 사람들은 남을 괴롭히는 것보다 같이 뭔가를 만들어가는 걸 더 좋아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실험의 핵심 결과는 시청자가 단순히 스트리머를 방해하는 트롤이 아니라 방송의 분위기를 함께 만들고 생체 정보까지 공유받으면서 진짜 공동 창작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아, 더 놀라운 건 스트리머들의 반응이었어요. 스트리머들은 싫어하지 않았나요? 자기 마음대로 게임도 못하게 방해하는 건데요. 물론 불편해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심지어 게임 플레이에 직접적인 방해가 되는 키보드 키 교체 같은 강력한 개입도 방송의 재미를 높여준다면 괜찮다고 평가했어요. 평점이 높았나요? 평점이 6점 만점에 5.3점이나 됐습니다. 시청자들이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참여를 통해 방송에 활력을 불어넣어준다고 본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이런 상호작용이 모든 게임에 다 잘 어울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 네. 그 지점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프로게이머가 중요한 대회를 치르고 있는데 시청자가 마우스를 좌우 반전시켜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맥락의 중요성이 이 연구의 또 다른 핵심 결론입니다. 맥락이요? 예를 들어 공포게임을 할 때는 시청자가 갑자기 조명을 끈다거나 스트리머의 심박수가 화면에 노출되는 것이 공포감과 몰입감을 극대화해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아, 그건 정말 재밌겠네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0.1초의 반응 속도가 중요한 경쟁 게임, FPS 같은 데서는 조작을 변경하는 기능이 치명적인 방해 요소가 됐죠. 결국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그 기술이 사용되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결론은 명확합니다. 기술적으로는 게임과 독립적인 상호작용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게 실제로 받아들여질지는 철저히 맥락 의존적이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두세 개, 혼돈의 브레인롯이라는 야생과 통제된 스트리머의 지옥이라는 실험실을 한번 비교해보죠. 네, 특징과 동기는 정말 달라요. 브레인롯은 저품질, 집단적 밈생성, 혼돈이 특징이라면 실험실은 데이터 기반, 맥락 중시, 질서가 특징이죠. 그런데 이 둘을 관통하는 공통점이 보이네요. 네, 바로 수동적인 시청에서 벗어나 어떻게든 이야기에 개입하고 영향을 미치려는 능동적 참여에 대한 갈망입니다. 아, 능동적 참여. 네, 브레일론 문화의 알파 세대는 스스로 밈과 게임 경제를 만들며 참여하고 실험실의 시청자들은 스트리머의 물리적 환경을 바꾸며 참여하죠. 방식은 다르지만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콘텐츠를 소비만 하진 않겠다는 강력한 욕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런 능동적인 참여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이 전환에는 분명 그림자도 있을 텐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 브레인롯 콘텐츠를 계속 보다 보면 정말 뇌가 나빠지는 건 아닌지 걱정되기도 하고 스트리머의 환경을 제어하는 기능은 악용될 소지가 다분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에 따르는 윤리적 비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말씀하신 정신적 영향이죠. 자극적인 쇼폼 콘텐츠의 과도한 소비는 주의력 결핍이나 도파민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콘텐츠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악어와 폭격기를 합친 이미지처럼 특정 밈이 전쟁 지역을 희화화하거나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의도로 사용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악용 가능성입니다. 괴롭힘 같은 거요? 네, 스트리머를 통제하는 기능이 재미가 아니라 괴롭힘이나 스토킹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결국 필터링 없는 완전한 자유는 디지털 웰빙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자료에서는 모든 상황에 맞는 단일 솔루션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대신 스트리머에게 통제권을 주는 커스터마이징과 권한 관리가 핵심 해결책으로 제시돼요. 커스터마이징이요? 네, 예를 들어 스트리머가 직접 상호작용의 강도를 0에서 100까지 조절하는 슬라이더를 갖거나 오래 구독한 시청자에게만 특정 기능을 허용하는 식으로 참여자 권한을 설정하는 거죠. 아, 일종의 쿨다운 같은 것도 들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특정 기능이 너무 자주 사용되지 않도록 몇 분간의 재사용되기 시간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아, 방송의 맥락과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스트리머가 직접 안전장치를 설계할 수 있게 하자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우리는 두 가지 힘의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는 에너지, 즉 브레인롯 문화에서 본 폭발적인 참여와 예측 불가능한 창의성이죠. 네. 이 에너지는 미래 콘텐츠의 핵심 동력이 될 겁니다. 다른 하나는 안전장치, 즉 실험실 연구에서 배운 맥락에 따른 통제와 권한 관리죠. 혼돈과 질서네요. 네, 이 혼돈과 질서가 만나는 지점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경험이 탄생할 거라고 자료는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19세기 사상가의 경고에서 시작해서 AI가 만드는 초현실적인 밈과 로블록스 게임, 그리고 시청자가 스트리머의 현실에 직접 개입하는 미래적인 실험까지 정말 긴 여정을 따라와 봤습니다. 네, 정말 극과 극을 오갔죠.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미래는 명확해 보이네요. 우리는 더 이상 컨텐츠의 수동적인 소비자에 머무르지 않고 스토리와 환경, 경험 그 자체를 직접 만들어가는 창작자이자 참여자가 될 거라는 점이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청자가 스트리머의 물리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디지털 입력에 따라 사용자의 물리적 현실을 바꾸는 이 기술이 엔터테인먼트의 영역을 넘어선다면 어떨까요? 지금은 방송의 재미가 목적이지만 만약 그 목적이 학습 효과나 치유 효과로 대체된다면 어떨까요? 아, 이 통제되고 맥락에 맞는 상호작용의 원리가 원격 교육이나 가상 심리치료 혹은 온라인 협업 디자인 같은 분야에서는 과연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상상해 보시면 오늘 나눈 이야기가 더욱 흥미롭게 다가올 겁니다.